변호사님이 언제 처음으로 변호사를 꿈꾸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어떤지. 예, 저희 집에는 20살 정도 많으신 누님이 계시는데 그 전에 법조계에 들어오셔가지고 판사를 이렇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누님이 저희 집안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어마어마했어요. 저희 부모님이 야 너도 그 누나 닮아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. 너도 뭐 법대를 가서 뭐 사법시험을 봐야 된다.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들었다. 자연스럽게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.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한지 고등학교 준비 과정으로 치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어요? 변호사가 되려면은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. 저 때는 사법시험이라는 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로스쿨 졸업할 때 변호사 자격을 받으려면 변호사 시험이라는 걸 또 쳐야 돼. 근데 지금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받는 수업 중에는 이제 다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일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언어 영역이 당연히 제일 중요하겠죠. 아무래도 글을 보고 빠른 시간 안에 핵심을 찾아야 되고 수학도 좀 많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. 그 수학을 하게 되면은 논리적인 사고라는 게 이렇게 생기잖아요. 이런 조건이 있으면 답이 이렇게 도출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? 이 조건과 결과 사이에서 쭉 내려오는. 근데 법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. 이 법에 해당하는 조건이 달성이 되면 이 결론이 나오는 이 과정이 되게 이제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법원에서 판례라는 게 있어요.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는 게 판례인데 그것도 말하자면은 수학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핵심적인 판례 그리고 그 법률의 성격이라고 할까? 보다 보면은 그 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거를 관통하는 일관된 그 법칙이라는 거는 있단 말이에요. 수학도 그렇잖아요. 수학도 공식을 외우고 그 대표적인 문제를 하나 알면 이거를 응용을 하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잖아. 이 법도 비슷해요. 법도 핵심적인 판례 그리고 핵심적인 법률들을 몇 가지를 알고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몰랐던 거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유추해서 이거를 답을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그게 나름대로 상당히 논리적이단 말이지. 저는 수학도 열심히 하셔라. F보다는 T가 더 법규에 잘 맞나요?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 잘 맞... 그렇게 치면은 T가 잘 맞을 것 같은데 또 법은 또 F의 측면도 이렇게 절대 놓치면은 또 안 돼요. 왜냐면은 자 논리적인 거라는 거는 사실관계가 정리가 됐을 때 이제 답이 도출되는 과정이 논리적이라는 얘기였는데 이 사실관계를 어떤 식으로 확정할지도 또 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보통은 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가 많아. 딥페이크 아까 예를 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반포동을 목적으로 할 때만 처벌한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럼 이제 해당되는 사람은 이 법이 그런 거라는 거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저 반포 목적으로 만든 거 아니에요. 재미로 만들었어요.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또 이제 피해자라든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는 저 사람이 반포를 목적으로 만들었던 거를 또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? 근데 그런 그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또 아무래도 이제 사안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약간 좀 인간의 뭐 감성적인 부분들도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요. 법상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. 집주인이 그 집을 빌려 쓰는 사람들이 임대료를 제때 안 내면 내보낼 수 있는 게 맞잖아.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또 권리가 돼야 되는 거고 어떤 판례였냐면은 되게 추운 날, 그 겨울에 노제구에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판사님이 실제로 그렇게 쓰셨어요. 상당히 이제 유명하신 판사님인데 엄동설안에 이렇게 쫓아내고 여기에 대해서 법이 무조건 임대인의 편에 서는 거는 그렇게 적절한 것 같지 않다라는 식의 그런 내용을 적어가지고 법조계 내에서는 와 이거는 정말 특별한 판결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유명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이제 너무 이렇게 논리만 고집하기보다 구체적 타당성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.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각도 필요한 것 같아요. 법조인으로서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적이 혹시 언제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보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에 그 누명을 제가 풀어들었을 경우 그리고 당연한 권리를 이렇게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그거를 행사하지 못할 때 그거를 또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 그렇게 일이 잘 되고 나면은 당사자분들이 정말 고맙다 변호사님 덕분에 뭐 살게 됐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런 거에서 보람을 느끼죠. 진짜 정말 심각한 궁지에 몰리신 분들도 많아요.
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막 10년 동안 갇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고,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어마어마한 벌금과 아니면은 뺏기게 생겼다든가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. 근데 변호사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직업인 거예요. 가해자가 변호사님께 찾아왔을 때 혹시 그럴 때는 어떠신지? 아, 정말 그거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도 이렇게 변호를 할 것이냐? 네. 안 됩니다. 이거는 법에도 또 내용이 있어요. 저희는 이제 의뢰인분들한테 이렇게 수임료를 받고 이렇게 일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변호사법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. 공익이라는 게 뭐예요?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.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저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저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또 이렇게 또 한정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. 최종적으로 이제 판결에 나봐야 하는 거고, 변호사들은 자신한테 뭐 일을 의뢰한 의뢰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. 저 사람이 나한테 도와주세요라고 일을 맡겼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. 이 사람 제가 해보니까 진짜 나쁜 사람이 이 사람 잡아가둬야 됩니다. 그러면서 재판이나 수사기관에 뭐 증거를 막 제출하고 협조하고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면 그것도 변호사법 위반이야. 법정에서 가장 당황스러우셨을 때 혹시 있으신가요?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. 상당히 사안이 복잡해가지고 뭐 증인들도 막 와야 되고 이제 상당히 복잡하게 오래 진행되는 재판들이 있는데,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르기 전에 경찰에서도 한번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고 검사도 불러서 얘기하고 또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여러 번 불러서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. 그러면은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를 이제 전제로 삼아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법정에 와가지고 확 말을 바꿔버리는 경우들이. 드라마에서 봤어요. 네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뭐 한 달에 뭐 돈을 얼마씩 줄게 아니면 또 이렇게 잘 되게 해줄게라고 나를 회유해서 제가 그렇게 경찰이랑 검찰에서 얘기했던 건데 실제로는 그거 다 아닙니다. 다 저 사람이 그 스토리 짜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네가 얘기해줘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. 라는 얘기를 갑자기 법원에 와가지고 확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. 진짜. 네, 그런 일이 있죠. 저희가 생각했던 질문들을 다 한 것 같아서 네. 변호사님께서 이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먼 길 찾아오셔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, 아무래도 학생들이시다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하셔라라는 또 이렇게 꼰대스러운 말씀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할게요.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. 감사합니다. 네.